네, 오늘은 물가 폭등의 원인에 대한 논쟁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과연 정부의 재정 지원,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이죠. 이것들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랐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에 미국 국민들이 1인당 1200달러, 뭐 130만 원 정도, 130만 원 이 정도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포함해서 2020년에만 약 3조 6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즉 화폐 공급을 드린 거죠. 이걸 작년에도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실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가 폭등하는 거죠. 폭등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폭등을 하는 거의 뭐 8, 9%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화당이 비난하기를 니네 민주당 정권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코로나 재정 저금이죠. 그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이제 바이든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2020년에 벌써 4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이 나왔고, 이거 2020년이면 이제 트럼프 시대에 결정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통화량 공급에 의한 정부 지원이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도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하려는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끝난 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이미 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물가 상승의 원인은 이제 민간이 수요를 회복하는 거죠.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대면이 가능한 서비스업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중산층 이상은 이제 사치제, 그죠? 그 다음에 여행, 이런 이제 보복 수요가 나타났는데, 이런 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부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이 되려면 그걸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노동력이 급감했는데 이 노동력이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경이 폐쇄됐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에 관한 단속이 엄격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노동력의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주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돌봄 노동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노동력들이 아직 시장에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요 원인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우려되는 물가 폭등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미 연방준비위원회 분석에 따르더라도 현재 물가 상승의 50% 정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 석유와 가스의 폭등, 그죠? 식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식량이 3분의 1을 수출을 교역의 3분 차지하는데, 이 공급량 부족,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운송이 제대로 못하고 돼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해를 봉쇄하는 등 이렇게 이제 운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송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즉 코로나 시기에 확대한 재정 지출이나 통화량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이건 나중에 도표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게 이제 화폐 수량설이라는 건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화폐의 유통 속도와 총생산량은 이제 실질적인 총 공급량, GDP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일정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뿌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건데요. 여기서 화폐의 유통 속도와 총 생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화폐량을 늘리면 이 증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물가 수준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그 화폐 수량설의 주장입니다. 즉 조건이 화폐 유통 속도와 총 생산량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정하지 않다는 게 입증된다면 이 화폐 수량설은 틀린 이론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화폐 수량설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가 가난한 노동자의 민중에게 뭐 실업수당이라든지 생활보조금을 무상으로 주거나 아니면 저리로 자영업자 되겠죠. 저리로 빌려주면 물가가 오른다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코로나 정부 때 정부가 지원금을 많이 뿌려서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 공화당의 주장이고, 이제 부유층이나 기업의 주장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유층이나 기업은 정부가 지원금을 많이 뿌리게 되면은 세금, 그죠? 세금을 더 많이 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자, 화폐 유통 속도가 과연 일정한가? 이 화폐 유통 속도는 민간의 경우에 화폐 보유 성향에 따른데요. 화폐의 보유 성향은 이제 투기적, 거래적, 예비적 목적에 따라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될 것이 예상되면, 즉 주식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면은, 그죠? 이 미래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투기적인 화폐 보유가 늘어나겠죠. 또 전쟁이나 공황이 예상돼서 비상 시기가 예상되면 예비적인 화폐 보유, 그죠? 그걸 대비한 화폐 보유가 늘어날 거고. 또한 이제 호황 시기에 소비 성향이 강하면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 쓰겠죠. 역시 유통 속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 재정 지출, 기업은 이제 그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을수록 화폐를 처분하겠죠. 실질 자산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화폐 보유 성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폐의 수량설에서는 이 전제 조건을 변화함에 따라서 무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유통 속도도 변할 수도 있고 총 생산량도 변할 수도 있죠. 이러한 조합들에 따라 무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뒤에 보겠습니다. 즉 돈을 풀어도 즉 화폐 수량을 늘려도 화폐의 유통 속도, 그죠? 화폐의 유통 속도와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총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화폐를 늘렸어요. 근데 속도와 물가가 일정하다면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총 생산량, 즉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양적 완화, 그죠? 경기 침체 시의 양적 완화 정책의 논리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의 정책의 논리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제 여기가 보게 되면 양적 완화, 통화량 증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화폐 수량설이 맞으려면 이 변화율이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변화율이 아무 상관성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성이 없어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화폐량이 폭증했는데 물가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정부가 공급한 통화죠. 통화가 은행에서 민간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어요. 금융위기니까 은행과 기업이 줄도산을 했죠. 그러니까 대규모 부도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급된 통화량을 쓰거나 혹은 위기에 대비하려고 은행의 경우는 지급 준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 현금을 보유했다는 것, 즉 화폐의 유통 속도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지만 화폐의 유통 속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의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 물가 하락,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 아까 현찰 보유량을 늘렸다 했죠. 또 일시적인 경기 수축에는 공급량이 줄어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화폐량을 늘리더라도 경기 수축, 총 생산량이 줄어들면 물가 수준은 똑같다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다른 논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주로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의 중앙은행이 왜 이렇게 지속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을 쓸 것이냐는 거죠. 일단은 돈을 풀어도 지금까지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런 정책을 썼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자본주의가 이토록 발전한 나라에서는 신규 시장이 줄어들죠. 새로운 투자처가 줄어드는 또 이윤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 안 하게 되죠. 경제가 활력을 잃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전국이 불안하겠죠.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다. 그래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강제로 활성화시키려는 것이죠. 인플레만 잡는다면 적절하게 돈을 풀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양적 완화의 논리다. 결국은 죽어가는 자본주의를 호흡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과도한 상태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계속 증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자본주의 경제가 건강하다면 증가된 통화가 돌고 돌아서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다시 이를 시중에 푼다면은 새로운 돈을 찍을 필요가 없다. 즉 전체 통화량이 증가되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 통화량이 지금처럼 폭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실물 경제가 약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 발달하게 되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약세가 되고 실업자가 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면은 이 돈으로 투자를 해봤자 이윤율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실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 이런 휴기재죠. 자산으로 간다. 주식 금융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게 되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물 거래의 수백 배 되는 즉 GDP의 수백 배 되는 금융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풀린 돈이 그 실물 경제로 잘 몰리지 않기 때문에 즉 화폐의 유통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화폐를 풀어도 통화량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또한 통화량이 이제 지나치게 많아져 이자율이 낮으면 굳이 은행에 맡길 필요가 없겠죠. 민간에서 현금 보유가 강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화량에 비해서 실물 경제의 거래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즉 화폐의 유통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 돈을 풀었는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어디로 가냐? 부동산, 주식 이런 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갖다가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는 계속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새니까 계속 더 풀어야지만 돈이 돌겠죠.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보듯이 통화 발행량이 폭증하고 있다. 통화 발행량이 폭증하고 있죠. 금융위기 때도 위기에서 폭증했고 코로나 때도 이제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생산량이 일정하더라도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비교적 단기에서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변화된다. 1, 2년 사이에서도 화폐의 유통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수량설의 공식은 현실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다. 실제로 미국에서 5년간의 화폐의 유통 속도를 조사해봤더니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 때는 정부가 통화 공급을 늘려도 화폐의 유통 속도가 급감했다. 왜? 여유가 있는 계층은 긴급 자금을 주더라도 그 돈을 뭐 소비나 저축, 부동산,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보복 소비가 나타났다. 그래서 돈을 뿌리더라도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는 화폐의 유통 속도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불황 시기와 호황 시기의 화폐 유통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결국 화폐 수량선의 논리에 따라더라도 장기는 물론 그 1, 2년 내 단기 내에서도 화폐 유통 속도나 혹은 경기, 호황, 불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에 보면은 통화량의 확대나 통화량의 감소가 있을 수 있고 소비의 증가나 반대로 저축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제 화폐 유통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가가 인상하거나 하락할 수 있고 경제가 성장하거나 침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상호 조합에 따라서 다른 논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코로나 때 모든 나라에서 생계 지원금을 늘리는 등 통화량이 확대됐죠. 그래서 이 통화량, 돈을 주자마자 저소득층은 바로 씁니다. 생필품 구입 이런 걸 바로 썼어요. 나머지 여유가 있는 계층은 그 돈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저축으로 돌렸다. 추가된 통화량에 대한 화폐 유통 속도가 소득에 따라 달랐다. 또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 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통화량이 증가되더라도 전체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인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모든 계층이 저축보다는 소비가 늘면서 이제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했다. 미국에서 보더라도 이제 고금리 정책으로 원래대로 하면 이제 통화량이 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소비가 폭증, 그죠? 소비가 폭증하는데 공급량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물가 인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가 인상의 원인은 통화량 공급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소비 폭증, 그죠? 소비 폭증에 따라서 공급 부족 현상으로 당연히 소비재 중심으로 식품,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 그 악화가 됐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화폐 유통 속도가 같은 조건에서 통화량을 증가해도 이 공급량, 그죠? 공급량이 그 주는 반면에 물가가 급등한다면 선진국에서 보는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이러한 조건이라는 거죠. 통화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조건이니까 줄어들겠죠. 화폐 유통 속도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도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겠지만 같은 조건에서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공급량, 경제 성장이 천천히 증가한다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죠. 한국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예상보다 경제가 천천히 성장하는 슬로우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이 점에서 보듯이 경제 이론은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모델일 뿐 현실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 아니다.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하는가, 즉 모델이죠.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하는가. 모델의 성격은 그 경제학자의 계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금을 확대하더라도, 즉 재정 지출과 통화 공급을 늘리더라도 화폐 유통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죠?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것. 이것은 이제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지원금을 준다든지, 저리로 융자를 한다든지,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게 재정 확대 정책입니다. 케인즈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코로나 시기에 극단적인 경기 수축 기간에는 화폐 유통 속도가 급감하죠. 부유층을 중심으로 돈을 잘 쓰지
않고 보유, 저축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바로 유동성 함정, 돈을 뿌려도 돈이 어디로 샌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경기가 후퇴하는 거죠. 경기가 후퇴하기 때문에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노동자에게 재정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코로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에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지금 현재 인플레의 원인이 아니다. 인플레의 원인은 급격한 수요 증가와 이거를 지탱해주지 못하는 공급 부족이었고, 이러한 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